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지금부터 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정지윤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정지윤입니다. 네. 혈액종양내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진료과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네. 어떤 질환들을 다루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혈액종양내과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과는 아니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암을 가진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암은 크게 고형암, 혈액암 이렇게 있습니다. 고형암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그런 것들이 고형암이고요. 예. 네.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같은 그런 혈액에서 생기는 그런 암을 얘기하고 그런 환자들의 질환들을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그런 과고요. 경학에는 이제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 이러한 질환들도 저희가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귀에 들어오도록 쏙쏙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교수님 나오신다 해서 프로필을 잠시 살펴봤더니 2018년이었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으셨더라고요. 오. 늦었지만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늦었죠, 제가.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게 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의사들은 의무 사관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가서 군의관으로 복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지역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저는 공중보건의사로 발탁이 돼서 일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오지, 그러니까 네. 의료 네. 접근성이 좋지 않은 네. 그런 산골짜기 이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표창을 줍니다. 그렇군요. 검사를 했는데 폐암으로 진단이 됐고 보시다시피 폐 늑막 쪽으로 다 전이가 돼서 면역 항암제를 이용한 항암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네, 항암 치료 잘 하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은 다짐 중 하나가 바로 금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는다고 폐암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금연 효과는 보통 20년에서 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암 1위가 여전히 폐암이라는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그중 폐암은 2위라고 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엔 건강의 중요성과 인식 변화와 더불어 남성 흡연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여성 흡연자들이 늘어나면서 남성 폐암 환자보다는 여성 폐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같은 폐암의 원인 물질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이유라고 하는데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폐암. 과연 폐암을 치료하는 최신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몸 안에 종양이 있다고 하면 정말 겁부터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양성인지 네. 또 음성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일단 뭐 종양하면 암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 암도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완치가 가능한 암이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에 보통 암 환자가 많이 있나요? 네, 아직도 암 환자가 많이 있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아직도 1위가 암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많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립암센터에서 암 환자 통계를 내는데요. 2019년까지 암 환자 통계를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보시면 거의 2.5배, 20년 동안 2.5배가 증가가 됐고 환자 숫자로 따지고 보면은 15만 3천 명 정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대 수명이 남자가 80세, 여자가 87세라고 한다면 남자는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살 시 그러니까 암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39.9%, 여자는 35.8%. 그래서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은 암에 이제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또 암이니까 늘 암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또 이렇게 위암이 1위 아닙니까? 아직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발표된 자료 전까지만 해도 네. 부동의 1위가 위암이었는데요. 네. 올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래요? 바뀌어서 보시면은 1위가 갑상선암, 2위가 폐암, 이제 위암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위암이 3위로 밀려났고요. 4위가 대장암, 5위가 유방암인데 이렇게 이제 위암이 많이 줄어든 이제 이유로는 우리가 이제 식이 습관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짠 음식, 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식이 습관을 이제 우리가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암 검진이 워낙 발달되어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검진을 하다 보니까 저남성 병변, 뭐 용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발견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위암 환자들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야, 근데 저는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이렇게 높은 순위로 올랐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진짜 주변에 위암 환자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요즘은 조기에 발견을 하다 보니까 위암도 또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또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폐암도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니었네요.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이게 폐암에서 좀 안전해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폐암이 가장 많은 암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제 제일 1번으로 흡연을 이제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네.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흡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의 흡연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폐암의 남자 발생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들의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폐암 발생률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네. 건가요? 남자들이 이제 흡연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네. 이제 여자 흡연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보다는 이제 미세먼지나 네. 이런 이제 유독 가스나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서 그렇게 폐암 환자는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 네. 뭐 흡연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 미세먼지,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률 1위인 폐암은 어떤 건가요? 폐에 뭐 종양이 있다고 해서 다 폐암이라고 하진 않지 않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폐에서 원발하는 암을 폐암이라고 하는데요. 네. 크게 이제 뭐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그다음에 육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그냥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이랑 소세포 폐암은 이제 나누는 이유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치료가 소세포 폐암이랑 비소세포 폐암이 현재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을 먼저 구분을 해놓고 소세포 폐암이 아닌 다른 폐암들을 비소세포 폐암으로 부르고 현재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담당 작가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회사에서 해외 근무 발령이 나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네.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폐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도 같은데 조기 발견이 어려운가요? 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암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모든 암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허리가 아파서 이제 허리 사진을 찍고 허리 MRI를 찍었는데 뭐 척추 협착증이나 이런 질병이 아니라 척추에 덩어리가 있어서 저희 혈액종양내과로 이제 의뢰가 오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그래서 또 검사를 하다 보면은 원발은 폐암이고 이제 척추 뼈에 전이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하는 암 건강 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나 흉부 CT를 촬영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네. 그런 또 이점은 있습니다. 폐암이 참 조기에 발견되면 뭐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좋은데 네. 또 그게 힘드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만약에 조기에 발견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완치도 가능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 모든 암이 그렇지만 이게 병기에 따라서 예후가 또 많이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폐암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사실은 비소세포 폐암이랑 소세포 폐암은 병기 설정 자체가 달라가지고 이제 소세포 폐암은 따로 이제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병기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기, 2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완치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2기 같은 경우에는 보조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4기는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나 이런 치료는 할 수 없고요. 완치를 사실은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3기가 이제 가장 치료에 아주 곤란한 이제 기수인데 3기도 이제 3기 중에서도 임파선 전이나 위치에 따라서 A, B, C 이렇게 단계를 나눠 가지고 각각의 치료가 또 다릅니다.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좀 이 병을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어느 정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1기, 2기, 3기, 4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1기, 2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또 얘기했지만 수술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병기고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국한적으로 2기 같은 경우에서 보조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3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A, B, C 단계를 나눠서 3A 같은 경우에 3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적 치료 후에 이제 보조 항암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완치를 바라볼 수가 있고 3기 B, 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는데 이러한 치료는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항암 치료 하나만 받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네.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많이 힘들어하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3기 B, 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료로 완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환자들을 격려하고 환자들이 잘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완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용기를 줘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4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적응이 안 돼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1, 2기에만 발견이 된다면 수술만으로 이제 완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술만으로 완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치료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 듣기로 이제 표적 항암제다 해가지고 특정 유전자만 공격을 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 폐암도 좀 같이 이런 치료법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당연히 폐암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2001년도부터 이런 표적 치료제가 사용하게 됐고 이마티닙이라는 약제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서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로부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지내오면서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폐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폐암의 경우에도 표적 치료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폐암에 쓰이는 표적 치료제 종류가 많은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폐암은 이제 표적 치료제의 표적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은 암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아시안계에서는 KRAS보다는 EGFR 돌연변이가 많고 그냥 EGFR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한글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 또,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흔하게 이제 EGFR이라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EGFR이라고 얘기하는데 EG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1세대 약제 같은 경우에는 제피티닙이나 얼로티닙 같은 것들이 있고요. 2세대는 아파티닙이 있고요. 그다음에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시멀티닙이라는 약제가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티닙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방금 말씀해주신 이 치료제들을 사용을 하려면 저희가 뭐 목적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는 거니까 네.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따로 다 해야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하려면 이게 사실 돌연변이에 대한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영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폐암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EGFR이나 ALK나 BRAF
이러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표적 치료제가 있는 그런 돌연변이는 다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제가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량을 보는 PDL1 검사도 같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한번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많은 검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직의 양이 암 조직의 양이 좀 많아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 그 치료제를 돌연변이에 대한 약제를 집중적으로 탁 사용을 해서 그 돌연변이를 잡을 수 있다 이러면 사실 그 표적 치료제가 진짜 가장 완벽한 치료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폐암, 병기, 뭐 1, 2, 3, 4기에 상관없이 그냥 다 이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 근데 이제 1기, 2기에서는 사실 수술적으로 완치가 가능하고 완전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표적 치료제도 항암제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할 때 1기, 2기에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득을 보진 못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기 환자에서 국한적으로 이러한 표적 돌연변이가 있으면 수술 후에도 수술 보조 항암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비급여로 이제 비보험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3기지만 3기, 4기지만 수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서는 이러한 표적 치료제가 1차로 급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표적 항암제 뭐 1, 2, 3세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뭐 증상이 좋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호전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 치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표적 돌연변이가 있어서 이제 사실 표적 항암 치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반응률이 거의 70%에 가깝게 이제 환자들이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표적 치료제도 내성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또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표적 치료제를 모두 다 사용을 했을 때는 옛날처럼 예전부터 이제 사용했던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독성 항암제에서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대상이 되면 세포 독성 항암제 플러스 면역 항암제로 이제 치료를 또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방금 면역 항암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단어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뭐 면역과 관련이 있는 좀 치료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균이나 다른 이제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 면역 체계에서 이것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면역 체계가 원래는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양 세포들은 이러한 면역 기전을 회피합니다. 그런 꼼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꼼수를 이제 못 부리도록 이러한 이제 암 세포가 우리 면역 체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면역 항암제고 이 면역 항암제는 작용 원리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도 많이 적고 사용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은 없는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면역 항암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뭐 암요양병원이나 의원급에서 하고 있는 면역 치료와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다른 치료고요. 네. 이러한 면역 치료라고 우리가 흔하게 이제 암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이제 행해지는 면역 치료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몸에 이제 면역을 증강을 시켜서 이러한 이제 면역 항암제의 기전에 조금 이제 비슷하게 가게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뭐 방법으로 이제 대체 의학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랑 면역 항암제는 이제 원리부터 다르고 그런 메커니즘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근데 일반인들은 되게 많이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면역 치료랑 면역 항암제는 완전 다른 거라서 그거를 좀 주의해서 일반인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지금 최신 의료 기술이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좀 가장 완벽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계셔서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 이 면역 항암제도 굉장히 좋은 치료제인 것 같거든요. 부작용도 적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이거를 폐암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암에서 가장 많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암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역대
노벨 의학상을 받은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제 항암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BCNU라고 해서 림프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그때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됐고, 그다음에 조혈모 세포 이식, 혈액암에서 이제 사용하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개발이 됐을 때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2가지 치료에 대해서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이유는 항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이러한 것들을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이제 노벨 의학상을 준 것 같은데요. 이 면역 항암제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의 항암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면역 항암제가 이렇게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부작용은 비교적 적다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혀 없나요?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전혀 없진 않고요. 아 그래요? 근데 하지만 이 면역 항암제의 아까 원리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이용하다 보니까 네. 이전에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처럼 머리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오심이나 구토 네. 이러한 증상은 없지만, 그리고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간 독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는 다 이제 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네. 면역 항암제는 그러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을 회피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가 면역이 항진이 돼서 생기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가 면역성 폐렴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장염이 걸려서 나타나는 설사라든지, 그다음에 자가 면역성 뇌하수체 질환이 일어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들은 물론 설사나 폐렴은 당장에 이제 숨이 차거나 설사가 나서 이제 환자들이 흔하게 이제 알고 있지만 뇌하수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운이 없다, 좀 힘들다 이러한 이제 환자들이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주치의랑 상의를 잘 해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에게 알려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은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교수님, 끝으로 폐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폐암의 원인은 사실은 흡연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네. 그래서 흡연자들은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폐암을 예방하는 1번 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것들이 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네. 네. 좀 이러한 것들이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러한 이제 미세먼지나 이러한 분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네. 좀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서 폐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암건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암건진을 통해서 발병을 하더라도 빨리 발견을 해서 빠른 치료를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네. 뭐 엑스레이 검사 자주 이렇게 좀 찍어보고 그러면 되나요? 네, 자주 찍어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너무 자주 불가능하죠. 찍으면 또 네. 방사선 피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진 네. 않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고하는 2년에 한 번 네. 이제 검사를 하면은 네. 보통은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좀 네. 빠른 시기에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폐암 치료의 최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정지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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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